지금 뭐 국가기관 안 망가진 데가 어디 하나 둘입니까만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 파행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인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위태로워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만큼 정확하고 좋은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스스로 윤 대통령 스스로 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써먹는 뭐 수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기소 안 하면 죄가 안 되고 자기들이 기소해야 죄가 되는 그런 논리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검찰총장이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거 일반 피해자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이건 특혜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법과 원칙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다면 몰라도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영상이 공개된 지 6달이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하고 미적미적 뭉개다가 국민 여론이 비등하자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찾아가서 핸드폰까지 뺏기고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김건희 씨의 유죄 여부를 떠나서 검찰은 유죄입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지막 판단이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함께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장윤미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참 어쩌려고 검찰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장윤미 변호사님께 먼저 좀 물어보죠. 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무혐의라는 겁니까? 일단 청탁금지법을 제1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1회 100만 원, 이제 1년에 300만 원 이상은 수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일단 이 금품이라고 지칭된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왜냐하면 판매 과정까지 이 영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직무 관련성이 문제인데요. 아마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이제 경유해서 넘어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본인의 배우자가 받았을 시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국립묘지 안장 뭐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전달되진 않았다는 거, 이 청탁의 내용이. 또 하나는 뭐 통일TV 성출과 관련해서는 가방이 준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갔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희미하다. 이제 인과관계가 있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좀 면죄부를 주는 수순으로 처음부터 이제 예상은 됐지만 이젠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것인가. 그 당시에는 인수위였고 대통령의 부인 입장이었고 대통령의 직무범위라는 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끝내는 거는 좀 온당하지 않다라는 반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그 무혐의 결론을 보고 네. 법률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예. 처벌 규정 자체가 배우자한테 있어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형법상 알선수재 내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건데요. 알선수재는 사인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이렇게 알선하는 경우,
이를테면 이제 대출 기관에서 막 대출 일으켜줄 수 있다, 막 이런 사람들 알선수재로 이제 처벌받는 게 좀 전형적이긴 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들여다보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의 행위가 알선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도 돼야 돼요.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알선 내지 청탁을 주고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괄하는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를 검찰이 했는지 여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왜냐하면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은 정말 나라의 수장이고 더 엄격한 도덕적인 그리고 법적인 그런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대단히 간단히 면죄부를 주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저는 윤경호 소장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그런 것을 검찰이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큰 그림이 미리 그려져 있었다. 지난번에 권익위가 배우자에게 건네진 뭐 선물은 뇌물 뭐 아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줬던 그 시점에 아, 검찰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구나라고 예상이 됐죠. 최소한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미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역공에 나올 거예요. 뭐 무고한 아니면 뭐 함정, 이제 이 논리를 다시 펴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써먹는 뭐 수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기소 안 하면 죄가 안 되고 자기들이 기소해야 죄가 되는 그런 논리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검찰의 결정을 놓고 익명의 어느 특수부 출신 검사라며 보도된 게 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현직에서 이 사안을 다뤘다면 청탁금지법은 아니하라도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는 반드시 기소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이 대목에 최근에 박은정 의원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명을 한 게, 자, 윤석열이라는 특수부의 거의 수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특수부의 정점에서 휘하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만 거느렸던 대통령이 이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못 믿겠다. 법대로 원칙대로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들이받는 사안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 예. 이번 건도 만약에 특수부 출신들에게 이걸 있는 그대로 하라고 맡겼다면 당연히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정도는 기소를 안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냈겠죠. 그러나 지금 중앙지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도 특수부 아니에요. 박은정 의원이 잘 정리했더만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법률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김주현도 특수부 아니에요. 기획이에요. 차기 검찰총장 지명된 심우정 역시 기획이에요. 공안, 기획 이런 쪽으로 지금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자리에 모두 갖다 놓은 것은 특수부 출신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의견을 이렇게 내지는 못할 것이다. 바로 그 논리하고 저는 딱 연결이 돼서 아, 이번 결론 역시 박은정 의원의 분석이 아주 예리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도 특수부 출신이죠. 네, 특수부 이원석까지 예. 특수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네. 김성한 평론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기대해 볼 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별로 가능성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임기가, 그러니까 지금 한달 퇴임식이 9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퇴임 직전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래서 대검 차원에서 대검 내부에 레드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뭔가 얘기를 명분을 좀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것처럼 검찰총장이 패싱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서울중앙지검장 거의 민정수석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막판에 정말 양심에 따라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뭐 오늘도 이제 일부 보도가 되긴 했지만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지난번에 검찰총장 패싱당하고 난 다음에 진상조사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찰 쪽에서 아직 사건 번호도 부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만 쳐다보고 민정수석실만 지금 검사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면 수사팀이 수사한 것, 서울중앙지검장 지휘하에 수사를 못 믿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명품백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인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마지막에 승인을 하지 않으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럼 두고 가면 내가 최소한 안 했다고 하는 명분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안이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있다. 부작위에 의한. 네, 그렇죠. 글쎄요, 그 방법. 아까 박지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호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중앙지검장한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라고 지시를 해도 안 들어버릴 거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미 변호사님? 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임기가 정말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실권을 잃은 검찰총장이고 이미 심우정 내정자가 지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말을 그러면 그동안 들었나요? 사실 검찰총장이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거 일반 피해자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이건 특혜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법과 원칙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소환해서 부른다는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의심의 여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공개 소환은 관련해가지고 검찰 이런 공보 수사 준칙과 관련해서 비공개가 원칙이니까 여사를 막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렇게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정반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면이 상당히 상한 거죠. 뭐 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였다 이런 뒷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을 듣는다? 사실 그건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번 검찰의 결론을 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에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해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저는 엮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수사나 이 판결 자체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기소를 했던 그 특검팀 안에 우리 대통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맞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배치되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 그걸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지금 아까 장희미 변호사님이 설명했듯이 이건 뭐 대통령은 뭐 직무 관련성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털어버리는데 이렇게 해놓고 검찰을 믿으라는 말을 앞으로 검찰이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건넨 게 샤넬 향수와 위스키, 뭐 책이야 그렇다 치고요. 위스키 그리고 디올백 이렇게 지금 세 차례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짚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 감사의 표시지 이 청탁을 위한 뇌물이 아니다. 지금 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뭐 이연령 비연령이죠. 기획을 기울이 코에 뭐 코골이. 아까 수사심의위원회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만
드리면요. 제가 현직 논설위원을 할 때 예. 대한민국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가동이 된 첫 회의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한 아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택은 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미투 사건,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보복. 보복에 대한 이제 그 건인데 그때는 문무일 예. 검찰총장 시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이고 그런데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이 무작위로 추첨으로 뽑혔어요. 예. 저도 언론계목 중에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첫 케이스에 가서 이제 심의에 참여를 했는데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맞고요. 14명.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이만큼의 자료를 가져와서 놔주고 그다음에 그걸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이 요약 자료를 주고 그리고 직접 또 PPT나 이런 걸 동원해서 설명을 해요. 회의를 한 2시간 해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그동안에 쫙 밀고 갔던 그 논리에 그냥 쑥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4명의 위원들의 구성이 뭐 변호사도 몇 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학 관련 전공 교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현직 언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대부분 현업에 뭔가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요 치킨집 사장님도 계셨어요. 자영업자의 대표였죠. 말하자면 미국 배심원단 뭐 구성하는 비슷합니다. 것처럼.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예. 수사심의위원이 당시에는 250명 정도였습니다. 250명 중에 14명이 그날 추첨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언론 보도를 보고 가지고 있는 생각 약간이 있겠죠. 예. 거기에 그날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쏟아낸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안태근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했고요. 구속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표결을 했어요. 압도적으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 위원들의 의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걸 벗어나기는 참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이거 정말로 모양과 뭐를 위한 그런 걸로밖에 활용이 안 되겠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 이원석 총장이 연다 한들 그 결론이 뒤집어지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결론이 난들 그 구속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대 뭐 그냥 접으시는 게 좋다는 생각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지금 수사심의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난번에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그 수사심의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개인 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관 고발인만 가능해서 수사심의 요청하는 게 그래서 이제 각하를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심의 말씀하셨으니까 검찰이 수사한 게요. 청탁금지법만 수사한 거예요. 일부러 다른 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에 올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영부인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하나 논리만 남은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논리에 그냥 사실은 설득될 수밖에 없고 그 프레임 안에서만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이 거의 뻔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라고 하는 신호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가지고 이제 검찰 내부에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징성을 바라는 거지 결론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프로치님, 특검하라는 검찰의 의미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박호용님께서요. 조국 딸 장학금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청탁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습니까, 정유미 변호사님? 예, 그래서 그게 청탁금지법은 아마 무죄가 났고 그 기간으로 잘렸는데 뇌물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도 대단히 통할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딸을 통해서 사실상 경유하듯이 돈을 장학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거든요. 뭐 검찰은 당연한 거고 기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고위직으로 갈수록 업무 범위라는 게 딱 특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구급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무슨 뭐 대민 업무가 있다 할지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위로 갈수록 되게 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많이 지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는 처벌을 받은 거고요. 물론 이제 파기환송심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 결론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없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라면 이것도 사실은 들여다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결국은 검찰이 이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까?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뇌부의 압박을 토로하던 공직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검찰은 분노로 들끓는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 누구 멋대로 감사 표시냐. 찾아뵙고 조사할 때부터 예견된 결론이다. 법보다 여사, 이와 같은 조롱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그 민심을 그대로 전하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아니,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딱 그 결론 내리는 것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걸까 하는 것 하나, 검찰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저는 심지어 검찰이 걱정됐어요. 이건 스스로 검찰이 자기들 묘혈을 파는 짓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인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위태로워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만큼 정확하고 좋은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다 공직자 아닙니까? 지금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한 거잖아요. 정의가 죽고 지금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국민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다. 본인 스스로, 윤 대통령 스스로 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들이 잘못된 학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박 때 그때 정치검사들 다 잘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한타는 이 정도 하고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패널들 3분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그 해답 지혜 한번 좀 들려주세요. 윤경호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특검밖에 답이 없는 거죠. 특검. 뭐 더 이상의 검찰에게 이걸 맡긴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가. 이게 권익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익위가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한 그 시점부터 이미 그림은 다 그려져 있었던 거죠.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은요? 검찰이 기소 수순으로 가기는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국 그 당시에 정무수석, 뭐 전 장관 케이스는 청탁금지법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봤더니 비슷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너 업무 범위 넓으니까 관련해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다라고 봤던 건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아마 본인이 법과 원칙 이야기했을 때는 검찰 조직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정말 검찰 조직의 존폐의 바로미터처럼 돼버렸거든요. 국민 응원받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검찰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땜질식으로 이거 대통령의 어떤 신기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더 큰 역풍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 조직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저는 일하는 본인들이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확정짓는 게 아니라 다른 알선 수재인이 변호사법 위반이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일반 수사에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업무를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밖에는 정말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 안도. 김성한 평론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이번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으로 임기 끝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도 충분히 사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만 모면한다고 이게 그냥 혐의를 벗어나는 건 아닌데요. 예. 다만 제가 왜 기록으로 잘 남겨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검찰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그동안에 얼마나 머리 싸매고 공부했고 연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건처럼 나중에 가서 결국은 무죄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아마 연구해가지고 법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그냥 허술하게 넘기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분명하게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서 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걸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천성님께서요. 머리 아프게 오래 끌지 말고 탄핵으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부칙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부칙이 많아지면 빠져나갈 구멍도 많아집니다. 원칙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걸 빠져나가려고 부칙을 만드는 거죠. 뷰티스쿨님 듣다 보니 더 천불나네요. 어찌 잘못하고 있는 걸 하늘이 다 알고 땅이 아는데 저렇게 무도한지요. 유치원생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이 법꾸라지들 참 한심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 참 궁금했지요. 그동안에 국민 눈높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전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 바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게 어떤 폐해를 가져오느냐 이거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아까 검찰이 스스로 묘혈을 판다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매를 번다는 표현을 저는 애들러서 했어요. 기소 권한을 검찰에게만 주는 거에서 바로 이런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구나. 공수처라는 걸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만들 때 저는 다른 의미 부여보다도 검찰의 기소권이 어떤 식으로든 깨졌다. 독점이 깨졌다. 거기에 저는 의미를 좀 뒀는데 사실 그 후에 물론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긴 해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건. 그러나 그래도 그게 깨졌다는 거에 의미를 뒀는데 현재 사법제도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결국 검찰의 기소권이 독점되는 게 이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걸 이번에 검찰이 스스로 보여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 김성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대답밖에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진짜 거짓말쟁이이자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김건희 여사 보낸 문자 다 공개됐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가 공적인 거였기 때문에 공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 보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일부러 안 했다. 답장을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과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까지도 반박 논리로 만들어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하고 팩트 법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변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밖에 안 비치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권에 이런 직위까지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덮을 겁니까? 그리고 차상봉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지금 미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한동훈은 아무리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못 될 것이다. 좀 당당하게 해라. 차라리 할 거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색이 이제 여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 입장도 좀 밝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 검찰이 제대로 판단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여요. 상세히 보진 않았다. 그 늘 쓰는 수법이에요. 이 사람이 쓰는. 전문을 보지 않았다. 찌질하지 않나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치적 스탠스로 가면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최상병 특검도 저는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뭘 원론에 공감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던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상징적으로 대통령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과 국민 표심 받은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그런데 그 길을 확실하게 가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한다는 결론은 내린 것 같은데 대통령 눈치를 너무 본다.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한다. 본인이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만 직면하게 되면 내가 상세히 지켜보지 못했다. 내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 대답은 이거는 정말 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것도 당대표인데요. 몰랐다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영원히. 명색이 대표가 됐으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뭐 확실하게 입장을 좀 밝혀야 대표답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계속 빠지더라고요. 누리아우이트 뭐 또 광복절 쪼개진 거 이런 것들 영향인데 이번에 김건희 무혐의 결론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내일 여론조사가 갤럽이 나오는데 이 반영이 되나요? 이게 반영이 되나요? 빠르면 네. 어저께 일부 저녁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대로 완전히 반영되지는 이상. 않더라도. 예. 네. 왜냐하면 조사 날짜가 이틀 정도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날짜는 걸쳐 있을 것 되게 같거든요. 오늘까지 조사, 어저께까지 조사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예,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됐구나.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검찰도 검찰이지만 모든 국가기관이 다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있으나 마나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가족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아침에 제가 코로나 확산세 걱정이 돼서 지금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코로나 코자도 안 보여요. 코로나 코자도 뭐 새 소식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걸리기 쉬운 질병, 비브리오 폐혈증, 살모넬라 감염증 뭐 예방 이런 것만 나오고 코로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전 대표한테 혹시 지금 질병관리청장 이름 아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몰라요. 정은경 청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정도로 대응하라는 것은 아니라도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코로나가 막 확산세 늘어나니까 어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기자회견 했는데 딱 두 가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마스크 쓰고 아프면 쉬라.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언론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거 서울 집값 심상치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정부는 거꾸로 갔어요. 우리 대출이자 내려주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뒤늦게 지금 막 집값이 막 뛰어오르기 시작하니까 뭐 대출 규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도 사실 이전에 다른 정부 같았으면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여름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계속 문제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뒤늦게 치료제 지금 구하겠다고 해서 3천억 배정해서 치료제 뒤늦게 사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각 병원, 특히 이제 강남 성모병원까지도 그렇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조차 응급실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 안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계속 다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문제 없고 그냥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몽구적거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냥 정권 끌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지금 국민 각각은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응급 상황을 직접 겪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응급실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존 언론들은 다 입을 꾹 닫고 있고. 송수자님,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국민들은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국민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네요. 죄는 지은 만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순리입니다. 백운, 아이디가 백운. 이원석 총장은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면서 명예롭게 퇴직하여 후배들과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혹시 백운님께서 그동안 백운기 이름으로 들어오셨던 분 아닌가요? 그러시다면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국가기관 안 망가진 데가 어디 하나 둘입니까만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 파행이죠. 그냥 여당 인사 여권에서 뽑은 위원장, 부위원장 2명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위법적인 행위가 계속되니까 위원장 탄핵하려고 하면 그만둬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서 직무대행하면서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야 계속 이럴 게 아니라 야당 몫에 추천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추천하자. 그러면 이진숙이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2대2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게 구성이 되면 마음대로는 못하게 되겠네요. 지금 너무 어이없는 게 네. 추천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KBS하고 MBC 공영방송 이사진을 그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이 제발 좀 방통위원들 추천을 해라. 지금은 비정상적인 거는 맞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추천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거는 이진숙 위원장 돌아오고 난 다음에 추천을 해야 된다고 탄핵 처리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기는 건데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 5명이잖아요. 합의제 기구로 돼 있고요. 5명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에요.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에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한테 계속 추천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당이 이번에 그래 그러면은 추천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2명 추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당에서도 추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통위원까지 3명을 만약에 야당 2명까지 해서 3명을 추천을 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1명은 부결시킬 거다. 부결시키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김태규 직무대행 1명 남아있는데 야당 의원 2명만 방통위원이 들어가게 되면 2대1 구도가 돼서 야당 우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이 우리가 1명을 추천해서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2대2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방통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하라고 할 때는 또 언제고 추천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는 또 추천하면 안 된다고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통위 장악해가지고 공영방송 이사 장악하고 우리 마음대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공영방송 윤석열 정권 그냥 이른바 하수인처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애초부터 그런 전략을 갖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야당 몫으로 추천을 한다고 해도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네, 임명권자죠. 여당에서 같이 추천 안 하고 야당만 또 추천하면 또 임명 안 하고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지금도 사실 여전히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관련 상임위에서 신의 성실 언급을 하면서 최영두 이제 국민의힘 간사가 우리도 신의 성실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지만 임명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그때 관련 무슨 한국정보산업연합회라는 곳에서 상금 부회장을 지내서 관련 이제 그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재척 사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 당시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결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해요. 근데 법제처에서 한 9개월인가 회신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의도적인 회피 아니냐라고 하고 정말 이게 결격이면 그러면 임명을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국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련 질의를 듣고 국민의힘 인사와 이제 포괄적으로 한 세트로 이거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면 진작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무슨 관련 그 뭐 상금 부회장을 맡았던 거는 그냥 명분을 그냥 비토하기 위한 명분 아니었냐 이런 어떤 강한 의심이 민주당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경색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 제기는 3대2 구도, 그러니까 여권 3, 야권 2의 구도다 보니까 아 민주당 너네 일부러 2명 추천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또 문제의식도 있어서 이걸 좀 정상화해야 되겠다라는 압박을 좀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부분은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이런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2명을 추천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한번 이제 방통위원 여러분을 이제 물색하고 있다고 기사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요. 한번 이제 좋은 분으로 이제 낙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 웃으세요? 아니 여기서 인사를 다 정하시는 것 같아서 추천을 하시네요. 아 그러지 않아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니까 어찌됐든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 목 2명만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국회에서 의결한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 추천하겠다는 얘기는 국민의힘도 1명 몫을 추천해라. 그래서 국회가 의결한 3명을 한꺼번에 대통령한테 올리겠다 이 의미를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 셈인데 어찌됐든 민주당이 먼저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온 건 저쪽 입장에서 보면 허를 찔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안 하나를 놓고 볼 때도 국회라는 곳이 갖는 스스로의 권위, 그다음에 국회라는 곳에 부여된 권한, 이걸 여야 간의 싸움, 그다음에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실 편들기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걷어차버리고 깎아내리는 게 너무나 많구나. 지금 뭐 살짝 수면 아래 이제 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 그와 별개로요. 원내대표 간에는 끊임없이 양측 간에 협상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별도로 정책위 의장 간에 뭐 만남도 뭐 잡혔다가 뭐 취소되고 어느 법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뭐 여야 합의가 돼서 모양이 좋다 그랬는데 다른 건도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즉각 아니라고 부인 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럼 국회 내에 아무리 여야 간에 서로 다투지만 말단 채널, 중간 채널, 그다음에 고위급 채널 이런 것들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는 거다. 아니 방통위원 이 선임 이것도 방통이라는 그 5인 의결 기구가 이렇게 형해화돼 버리고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럼 과연 대통령실에 책임만 있는 거냐? 국회가 책임이 없냐?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님, 네. 김태규 부위원장이 뭐 이제 불출석해서 고발하니까 나도 과방위원들 맞고소하겠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엄포를 놓을 상황인지도 그렇고 본인도 이제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황정아 의원이 약간 황당하니까 입법조사초에 의견 조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상임위 관련 활동을 한 의원들을 이걸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온당한가요? 물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45조에는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거를 책임을 묻고 추궁을 하고 너 사실을 얘기했니 안 했니 팩트니 아니니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결단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한테 여야를 떠나서요. 전 국회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헌법 모르면서 어떻게 판사를 했을까요? 저는 좀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히 정파성을 띠고 있다는 건 법원에 있을 때부터 좀 논란이 됐었으니까요. 심지어 공수처 이제 뭐 후보군으로 거론이 될 때도 공수처를 막 없애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그것도 법원 행정처에서 비토를 해서 안 되셨던 분이니까요. 이거를 저는 본인은 어쨌든 뭐 비분관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에 결국에는 부담을 주는 행보를 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을 도시락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짬뽕 먹게 생겼네.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예, 한 가지 이슈 더 다뤄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던 기시다 일본 총리 결국은 이제 연임 포기했죠. 곧 물러날 텐데 느닷없이 방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또 이것도 참 웃기는 짬뽕이죠. 김성한 평론가님 왜 온다는 거예요? 뭐하러? 뭐 퇴임 선물 뭐 챙겨줄 일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내세울 수 있는 뭐 나름대로 성과는 한일 관계 개선했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9월 27일 날인가 아마 자민당 내부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는 이제 물러나는 총리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성과나 치적이 있었다는 거를 일본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고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한국을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마 미국도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방한을 하게 되면 국민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림 한번 찍으면서 일본에다가 일본 국내용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건데 거기에 윤 대통령이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일 정권이라는 표현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광복회장 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마치 기시다한테 마당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정상회담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사실 정상들의 외교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사가 나오면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뭐 방한 일정을 다음 달 6, 7일로 뭐 조정하고 있다라면 거의 이제 그걸로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보고 참 썩소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셔틀 외교의 일환이 된다. 저도 그 대목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마 기시다의 방안을 우리 쪽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을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이렇게 보도가 되면 한국 내 여론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것도 사실 다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윤 대통령이 기시다에게 한국에 오도록 하는 것을 약속을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내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거를 위해서 TF를 지금 구성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TF에서 하고 있는 여러 작업들이 그 작업들 속에 기시다의 이번 방안에 뭔가 도장을 꼭 찍고 싶은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뭐 확약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참 웃깁니다만 예. 그게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요. 저는 좋습니다.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그 60주년을 맞아서 그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하더라도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에게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지은 죄 사하노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과거사에 대해서 5년짜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국민이 부여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인데요. 이번 기시다가 무리를 해서라도 오려고 하는 게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국민에게 밝히지는 않지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추정을 하느냐. 사도광산의 강제성 뭐 표현 뭐 없는데도 그냥 동의해 준 건 이런 거 좋아요. 독도 조형물 중에 저는 서울 지하철 공사의 네. 영역 내에 있는 것만 조형물을 철거한 걸로 처음에는 봤는데 전쟁기념관에 있는 조형물도 철거를 했더라고요. 이건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용산에 있는 정말 일제 밀정을 자임하는 어느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이걸 조직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고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까지도 그걸 치워가지고 뭐 어디 창고에 처박아 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번 기시다의 방안이나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서 뭔가를 그냥 싹 밀어붙이고 줘버리려고 하는 그 움직임의 다 연장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워낙 상식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면은 얘기라도 되겠어요. 장희매 변호사님. 너 그만둔다고? 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만둘 거면 그러면 와서 조금이라도 갚고 가. 뭐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뭔가를 뭐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가는 선물로 이거라도 해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 1도 없죠. 그런 맥락에서 내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뜯어가면은 모를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일 공조를 엄청 강조를 하면서 공을 들였던 건 사실이죠, 이 정부가. 근데 저는 외교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이제 실패한 거죠. 이게 도전하지 않기로 했고 기시다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 단절되는 국면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도 약간은 의심스럽고 그리고 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뭐 건국이니 뭐 독도와 관련한 이런 게 그냥 몇몇의 돌출 발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구한 흐름과 대단히 전략이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도도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만 돼도 땡큐냐. 분쟁 지역이라고만 인식이 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거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것 봐, 여기는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어라고. 왜냐하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데 그걸 어쨌든 논리를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부 들어서 독도 방어훈련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기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공개로, 그것도 좀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축소하고 굉장히 작게 비공개로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단순한 그냥 점점인지 아니면 정말 경북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뭔가 도도한 음모의 그 결과물인지 좀 국민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도 내용을 보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이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기시다 내각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일 양국은 세계유산의 외교적 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 한국의 지지 아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 그러면서 기시다와 윤석열이 역사 세탁의 공범이다. 디플로매트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지금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역사를 세탁하고 과거사 문제는 안 묻겠다고 하는 의지를 뭐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제는 과거사 뭐 문제는 짚지 않겠다 이런 차원은 이미 넘어가는 것 같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아까 독도방어훈련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독도방어훈련 일정도 발표를 안 했었어요. 근데 국민들 여론 나빠지고 그리고 독도 조형물도 철거했다고 하는 논란이 계속되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의심하는 게 기시다 총리 방한한다고 하는 걸 지금 이제 일본 언론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 전에 미리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독도방어훈련을 갑자기 어제 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공개로 한 다음에 나중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도방어훈련을 제가 언급한 부분은 뭐냐면 이미 독도는 분쟁 지역화로 간 거예요. 간 거고 한미일 합동훈련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인근 해상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군함이 버젓이 독도 해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도를 우리가 지키겠다 말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다 그 걱정해요. 이분은 아이디가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쓰시는 분이네요. 독도 마지막 사인 받으러 오나? 단위님, 독도 흔적 다 지웠나 확인하러 오나? 이향님, 그만두는 기시다 온다니 갑자기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달라고 조르려고 오는 거 아닌가요? 맥주 한잔 하면서 하하 그래 가져가라 할까봐 걱정입니다. 지 맘대로 줄 수 있습니까? 이은주님, 기시다의 큰 그림은 마지막까지 털어먹기, 그리고 모질이 확인 사살하기. 재즈바 74님, 독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공동 관리하는 걸로 간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에이 설마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도 벅찬데 참 기시다까지 오면은 두 사람 보면서 또 그것도 뉴스 다뤄야 될 텐데 나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예,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후 4시에 백운계와 딥블루 첫 방송 시작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성환 평론가님, 장윤미 변호사님, 윤경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